고유가 지원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예, 막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오래전부터 공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막 뭐 코로나19 뭐 어쩌고 해가면서 막 지원금 주고 그러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는 돈이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가지는 거는 국민들 누군가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짜로 뭐 현금을 나눈다 그러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뭐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은 세금도 안 거치면은 이제 그 빚을 내서 정부가 이제 돈을 빌려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서부터 계속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다 이 빚을 떠안게 돼가지고 거의 뭐 2,5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금 다 짊어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공짜라면은 뭐 양잿물까지 그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심리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주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명분도 되게 좋습니다. 뭐 1인당 기본소득, 뭐 상생국민지원금, 뭐 이번에 나눠주는 거는 뭐예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돈을 나눠줘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스위스가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약 10년쯤 전 2016년에 야, 우리 성인 한 사람에게 2,500프랑,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면 약 300만 원 좀 됩니다. 한 사람당 매달 300만 원씩을 나눠주자. 이걸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 나눠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 나눠주는 게 좋은지 이거를 국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의 결과 스위스 국민들 중에 76.9%, 거의 77%가 반대했어요.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선 첫째로, 아니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에게 왜 국가가 돈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면은 어느 누가 일을 하겠느냐. 1인당 300만 원이면 여러분 4인 가구면은 3, 42, 1,200만 원입니다. 그냥 앉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누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두 번째,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신성함, 존엄성 이런 게 파괴가 돼요. 세 번째로는 스위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야, 1인당 300만 원씩을 나눠주려면 누군가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도 세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내 자식들에게 세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남의 세금을 뺏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이건 옳지 않다. 아니 나는 내가 사는 건 내가 책임져야지 왜 국가가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지느냐. 그래가지고 77%, 전 국민 100명 중에 77명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자, 그게 이 스위스뿐만이 아니고요. 뭐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이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국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 5대 국정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지향하는 그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했는데 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지 왜 국가가 책임을 져요?
국가가 책임을 지면 야, 내가 네 삶을 책임지니까 오늘 너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 너 8시에 일어났지? 왜 8시에 일어나? 6시에 일어나. 강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 교회 나가지. 너 교회 나가는 거 왜 네 맘대로 나가? 정부가 다 알아서 하는데 너 교회 나가지 마. 못 나가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면서 이 개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씩 하나씩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냥 정부가 명령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채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국가가 뭐 300만 원씩 줄게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 야 너 국가가 돈이 어딨어 이게 다 어떤 사람한테 다 세금으로 긁어가지고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뭐 돈 나눠준다 그러면은 눈이 시뻘게 가지고 지금 달려들면서 나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유럽 국가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쓰이는지 아닌지를 아주 엄격하게 그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몰라. 국가가 준다 그러니까 뭐 못 받으면 나만 손해야 빨리 줘. 좀 이래가지고 저 좀 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막 현금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몰표를 줘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국가를 어버이 같은 존재로 여겨가지고 국가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세상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짜를 좋아한다. 왜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조선시대, 조선 500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이 소위 말하는 이 주자성리학, 유교와 주자성리학 안에 이렇게 그 공짜를 좋아하고 뭐 하는 이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데 개인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노력해서 번 나의 재산, 이걸 사유재산이라고 하죠. 정말 내가 막 남들 막 놀러 다닐 때 그냥 땀 흘려가지고 막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재산을 요만큼 모아놨는데 이거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뺏어다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제멋대로 인심 쓰듯이 쓰는 이런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공짜 좋아하는 심리는 결국 이 학자들 연구에 하면은 이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그 뿌리를 대고 있다. 유교에서 이 대동사회 뭐 다 같이 뭐 어떻게 무슨 대동사회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하고 이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계급 없는 사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유교의 영향, 주자성리학의 영향으로 그냥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공산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교라는 거는 이런 그 습성이 있습니다. 이 유교라는 거는 이 하루 세 끼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거를 초과하는 더 많은 그 부를 축적하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서로 뺏기 위해서 싸우니까 아예 이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부자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부자라는 거, 부라는 거는 악의 근원이다. 아주 청빈하고 가난한 것이 이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무슨 뭐 장관이라든지 뭐 국가 요직에 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하다 보면은 뭐 너 재산이 얼마야? 뭐 재산이 많으면 아, 저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재산이 많어? 저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아닌지 이런 거는 관심도 없이 재산이 많으면 뭐 집이 몇 채면은 야, 저거 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없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야. 굉장히 깨끗한가 봐.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다 부자 되고 싶으잖아요. 근데 왜 부자들을 다 욕을 해요? 부자는 뭐가 잘못됐어요? 부자들 재산은 막 국가가 뺏어다가 자기 멋대로 써도 되나요? 요즘에 국가는 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야, 너희들 말이야, 이 뭐 월 얼마 받으면 뭐 세금을 뭐 얼마 이상을 그 뭐 벌거나 받으면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뺏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함부로 뺏어가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청빈하기만 하면 아, 저 사람은 뭐 좀 깨끗한 사람인가 봐. 가난한 사람들이 깨끗한 게 아니라요, 남들보다 뭔가 노력을 덜 했거나 뭐 했거나 그래서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청빈을 앞세우는 가난한 사람은 이게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무능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을 왜 존경을 해야 되는지, 청빈하기만 하면 다 용서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지금 따져봐야 될 때가 왔어요. 이런 일이 어디서 심각하게 벌어졌느냐? 바로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38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받았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분단이 됐어요. 그런데 이 38선 이북 지역에 38선 이북 지역은 남쪽 지역에 비해서 이 유교라든지 주자성리학의 영향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북쪽 대륙하고 이렇게 터져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 장사를 하고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남쪽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개화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받아들여서 오히려 남쪽보다 이 개화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38선 이북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하루아침에 공산화가 됐어요. 1945년 10월 14일 날 소련이 자기네들이 훈련시켜서 그 등장을 시킨 이 김성주라는, 이 김성주가 소련군 대위였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항일투쟁의 위대한 장군이야 라고 내세우니까 북한 사람들이 야, 뭐 저렇게 새파란 애가 무슨 놈은 뭐 장군이야 뭐 하면서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 북한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공산화가 됐느냐? 이게 다 이 공산당들이 이 지주들의 땅을 몰수를 해가지고 땅 없는 이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다. 공짜로 땅을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공산당 만세!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이 북한에 진주한 이 소련군에게 제일 먼저 너희들 가가지고 토지개혁을 해라.
그러니까 지주대 땅을 몽땅 다 뺏어가지고 땅 없는 농민들에게 공짜로 다 나눠줘라. 이걸 이제 무상분배, 무상볼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북한의 사례를 보면 명백히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탈린이 만사를 제치고 그 바쁜 와중에 김일성에게 토지개혁부터 시행을 하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니까 공짜를 그냥 갖다가 안기면 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땅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워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만사를 제쳐놓고 토지개혁을 해라. 그래서 실시를 했습니다. 소련 군정의 지시를 받은 이 북한 당국이 1946년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불과 25일 만에 속전속결로 지주들의 땅만 뺏은 게 아니고요. 지주들의 땅,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공장, 모든 걸 다 뺏었습니다. 모든 걸 다 뺏어가지고 땅 없는 농민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공짜로 그것도. 그래서 호당 1.5정보씩을 공짜로 분배하니까 이런 노인들이 그야말로 평생을 땅 한 평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느라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 공짜로 땅 줄게 그러니까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가지고 막 공산당 만세,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북한이 공산화가 됐어요. 이렇게 빨리 북한이 공산화된 이유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공짜 심리를 정확하게 이 공산당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공짜로 땅을 받은 농민들이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33살의 젊은 김일성을 소련군의 앞잡이 정도로 여겼는데 그로부터 꿈에도 잊지 못할 농토를 무상으로 얻고 보니 감격에 복받친 나머지 김일성 만세 소리가 절로 터져나왔다. 여러분, 이 북한이 공산화된 게요, 그냥 공산당하고 소련군이 막 총칼을 들이대가지고 강제로 공산화를 시킨 게 아니고 땅을 공짜로 받은 농민들이 자기네들에게 땅을 나눠준 이 공산당이 정말 이 천사 같은 존재라고 우리가 다 공산당을 밀어주자. 그래서 공산화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슴들이 그냥 논밭에 자기 이름이 적힌 말뚝이 딱 박히는 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공산당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 원수님에게 편지 보내기, 스탈린 원수님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이지를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공짜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심리를 공산당들이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하루아침에 민심을 사로잡은 결과입니다. 예. 자, 이념이 뭔지, 사상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그 당시 농민들이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는 그저 그냥 나에게 그냥 공짜로 땅을 가져다 준 고마운 사람들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 김일성은 그냥 정도령이고 하나님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에게 이익이에요. 나한테 뭐 이득을 주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공산주의냐 뭐냐 모릅니다. 결국은 이러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북한을 공산화로 만드는 고속도로를 깔아줬다. 이게 이제 농지개혁을 하면서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 30몇 살 먹은 이 김성주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땅 한 평 없어가지고 쭉 고생할 사람들에게 야,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보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이 농민들은 혹시라도 이거 지주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 공산당을 몰아내고 다시 지주들의 세상이 오면은 이 공산당이 나에게 나눠준 땅을 다시 뺏어가지고 옛날처럼 또 지주 소작 관계가 만들어질까봐 농민들이 열렬하게 다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성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포와 이익의 결합이 공산주의에 무지했던 농민들을 아주 강력한 공산주의를 보위하는 세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6.25 때 누가 강제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전부 인민군복 입고 인민군을 위해서, 공산당을 위해서 남침을 하라고 그러니까 남침을 해가지고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공산화는 무슨 마르크스 레닌주의 같은 이런 이념이나 이론이 승리한 게 아니고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이걸 이용해서 농민들을 공산주의 체제의 공범이자 인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에요. 내 땅, 내 재산, 토지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욕망을 공짜로 그것도 이익을 탐하는 인간의 이기성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한 뿌리가 그렇게 허약했던 북한을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공산주의 사회로 다 불국게 물들이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이 거짓말의 특징이 있어요. 이왕 거짓말을 할 거 아주 큰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개혁과 관련해서 뭐가 거짓말이었느냐? 자, 농민에게 야 공짜로 말이야 지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당신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 그러면은 땅의 소유권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공산당이 농민들에게 나눠준 것은 이 땅의 소유권을 나눠준 게 아니라 이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 이걸 경작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작권만 나눠줬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혁법 제10조에 의하면은 농민에게 분여된, 농민에게 나눠준 토지는 매매도 할 수 없고 매매 불가, 다른 사람에게 소작도 줄 수 없고 소작 불가,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저당도 잡힐 수 없고 저당 불가를 명시해 놨어요. 아니 그러면은 팔지도 못하고 남에게 소작도 못 주고 은행이나 이런 데다 저당도 못 잡히면은 이게 내 땅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내 땅이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은 오로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권,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이용권만 허용을 한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 준 게 아니고요. 야, 너희들 말이야, 당에서,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이 땅을 줬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현물세를 내. 그래가지고 이
농토에서 이 생산되는 농작물 수확량의 25%를 현물세로 국가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현물세라는 게 뭐 조금 있다 보면 인민군들을 위해서 인민군들의 무기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농민들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물세가 또 10%쯤 올라가요. 그리고 국가가 지금 도로를 놔야 되는데 도로를 닦는 비용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5%더 얹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명목이 쌓여가지고 실제로는 원래는 현물세가 25%라고 돼 있는데 인민군 무기 구입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70%까지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주를 쫓아내고 지주 땅을 뺏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지주나 다름없이 현물세를 국가에다가 70%를 내고 나면 아니 그 농민은 뭐예요? 농민은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쯤 되니까 야 이거 좀 이상하네. 에? 아니 분명히 우리한테 뭐 땅을 거저준다 그러더니 뭐 현물세 25%라 하더니 뭐 이렇게 뜯어가면은 아니 누가 열심히 일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주 자리를 지주의 땅을 뺏어가지고 국가와 공산당이 지주 노릇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공짜로 땅을 나눠준다 해서 와 만세 하고 좋아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자 이쯤 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아무도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안 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북한 농업이 오늘과 같이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북한에서 식량난이 벌어져서 300만이 굶어 죽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이 공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야, 저 공산당이 얘기하는 거 저거 가짜야. 아니 농민들에게 실제로 땅을 나눠주려면은 이 소유권을 넘겨줘야지.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농사 질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토지개혁이야. 이거 사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 조금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아주 골치 아픈 지주계급들일수록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공산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위험 분자를 이 공산당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북한에서 다 쫓아냅니다. 다. 말하자면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다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월남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교육을 잘 받고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들 엘리트 계층 100만 명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한국으로 와가지고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가보니까 이 공산당들은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앉아있는 이런 흉악한 족속들이야. 특히 기독교인들이 앞장가서 가지고 반공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 같은 이런 분들. 이런 거짓말이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언제서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나느냐? 바로 6.25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1953년에 6.25가 이제 휴전으로 끝났는데 1년 후에 야 지금 우리 전란으로 전부 황폐해졌으니까 이 황폐해진 농토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이 당과 국가가 농민들에게 나눠준 이 땅 이걸 전부 집단 농장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한테 그냥 거저 나눠준 땅인데 왜 내 땅을 왜 집단 농장에 왜 넣어야 돼? 반항하고 그러면은 쥐두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저 아우지 탕강으로 보내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46년에 토지개혁을 한답시고 다 나눠준 내 땅을 전부 협동조합에다가 강제로 출자를 강요당했는데, 이게 강제로는 뭐 문서상으로는 출자지만 실제로는 전부 나눠준 토지를 국가에다가 다시 반납하는 행위였습니다. 드디어 1958년 8월에 북한 당국이 뭐라고 선언했느냐. 야, 지금 말이야, 이 농기구하고 가축 모든 토지의 100%가 집단화되었다. 이 집단 농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줬던 이 경작 권리마저 다시 뺏어가지고 집단 농장에다가 다 반납시키게 한 다음에 이 농민들은 전부 이 집단 농장에 소속을 시켜가지고 집단 농장에서 배급을 받아먹는 체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농민들은 이때서부터 자기 논밭에서 일하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 이 국가기관에 소속돼 가지고 배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일종의 농업노예, 이걸 농노라고 하죠. 농업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언제? 58년 8월에. 결국은 12년 전에 이 무상분배, 무상몰수가 결국 농업을 집단화하기 위한 그냥 일시적인 예탁이었다. 한마디로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공짜 좋아하다가 된통 당한 거죠, 이게.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도대체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내 사유재산인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도로 다 그 개원해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막 내 땅을 막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 처절하게 저항을 하고, 또 뭐 소와 농기구 뭐 이런 거를 협동조합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이거를 그 협동농장에 내느니 차라리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우던 소 다 잡아먹고 돼지 다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농업이 집단화된 다음에 이거 내 땅이 아닌데 이건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러니까 생산성이 급전직하를 해서 그야말로 정말 북한에 강냉이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강제로라도 일을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북한에서 일으키기 시작한 게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청산리 정신, 뭐 천리마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난 이유는, 아니 농민들이 이제 뭐 땅 다 뺏기고 내가 뭐 일을 왜 해? 내가 뭐 와서 뭐 감시 감독 안 하면 가서 이제 그 놀고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강제로라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러한 운동이 천리마 운동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아주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야기한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땅이 모자라서 지금 농사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해요. 내 땅이 아니니까. 근데 한국은 어때요? 다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에다가 뭐 농작물도 내가 심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농작물에다가 뭐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그래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자식들 교육도 보내고 해외 여행도 가고 유학도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 지켜주느냐 아니냐, 이게 바로 그 국가가 무엇을 지향하느냐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북한도
공짜로 준 땅이 이거 내 땅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데 뭐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946년에 김일성 장군 만세, 스탈린 만세 뭐 이렇게 외쳤던 이 환희가 비탄과 절망으로 바뀌는데 10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다. 자, 북한이 이렇게 토지개혁으로 엉망진창이 됐다면 한국에서, 남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한국의 이 지도자들은 북한하고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한 것은 토지개혁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 농지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 유상몰수, 유상분배. 다시 말씀드리면 지주의 땅을 정부가 수용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지주 땅을 뺏은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겠는데 지주 이거 당신 땅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마음대로 뺏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신 땅을 우리가 시가에 얼마면 시가대로 쳐서 정부가 수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돈을 주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몰수. 이렇게 몰수한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데 농민에게도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다 돈을 받고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유상분배.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는 공짜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지주들은 그래도 좀 부자였고 농민들은 가난했고 그랬기 때문에 분배하는 조건이 지주들보다는 농민에게 조금 유리했다. 어떤 식으로 유리했느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공산주의자 출신이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해가지고 당신 책임하에 농지개혁을 하시오. 그래서 농지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1년 수확량의 300%를 5년간에 나눠받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지주들도 손해를 안 볼 거 아니냐.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300%면 1년 수확량의 300%면은 이거 너무 부담된다. 이걸 좀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 1년 수확량의 150%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농사진 수확량의 150%를 5년에 나눠서 내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이 땅을 내가 뭐 은행에다가 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급하면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하든지 여기서 열심히 농사를 짓든지 이거는 그 개인의 자유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땅의 주인, 진짜 땅의 주인 경작권만 주고 실제 소유권을 안 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작권과 소유권을 다 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내 땅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 땅을 이용해서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갖다 뭐 비료도 주고 뭐 물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서 모두가 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당대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이런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아직 그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지금 빨리 우리가 그 농토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면 농민들이 좋아할 테니까 서둘러라. 그래가지고 시행령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1950년 4월 15일 6.25가 나기 2달 전에 전국의 농민들에게 농지를 다 전격적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6.25가 터졌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인민군들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면서 그 당시 남로당의 고위 간부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은 북한의 인민군들은 쳐들어 내려올 때 식량을 안 가지고 왔답니다. 전부 남한의 농민들 것을 뺏어가지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자, 여러분, 공산당이 지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대가로 우리에게 쌀을 좀 주시오. 그랬는데 농민들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다 땅을 받았는데 그 공산당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쳐내려온 공산당들이 우리가 내려가서 토지개혁을 한다 그래가지고 공짜로 땅을 준다 그러면은 전부 북한처럼 공산당을 지지할 거로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남한의 사람들이 아니 자기네들이 다 땅을 가지고 이 내 땅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뭐 땅을 나눠준다고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저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공산당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일본의 이 학자가 이 사쿠라이 히로시라고 하는 학자가 김일성이가 왜 그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했을까라는 걸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승만 정부가 농민들에게 농지개혁을 해서 땅을 나눠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6월 25일 날 서둘러서 남침을 했다. 그런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사전에 그런 기밀을 알고 2달 전에 땅을 나눠줘가지고 농민들이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을 막아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렇게 연구를 한 내용들을 일본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때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농민들이 내 소유의 땅을 받지를 않았다면은 아마 저 베트남처럼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유는 베트남에서 이 농지개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가 말이야 우리를 도와주면 베트콩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지주들의 땅을 다 공짜로 뺏어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우리를 지지해라. 그러니까 베트남 농민들이 다 베트콩과 공산주의를 지지해가지고 베트남도 공산화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점에 농지개혁을 안 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베트남처럼 똑같이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운 좋게 6.25 남침 이전에 정부가 먼저 농지개혁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 땅을 나눠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땅이 생기니까 모두가 다 이 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자식들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당대에 신분 상승이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캔들 스피릿이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도 농지개혁을 하고 북한도 농지개혁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이 토지개혁은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대동강의 비극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이제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는 이 엉터리 토지개혁이죠. 한국에서의 이 토지개혁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중요한 동력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공짜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다가 진짜 공사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1948년에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코로나19라는 것이 막 유행을 하면서 이때서부터 정부가 뭐 재난지원금, 무슨 재난기본소득 이런 걸 명목으로 해가지고 뭐 보편적 현금 살포라고 해가지고 뭐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돈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였느냐? 2020년 5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전 국민에게 보편적 현금 지급이라고 해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최초로 뭐 돈을 매달 얼마를 받는지 얼마를 버는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한 첫 번째 사례였어요. 그 당시에 얼마씩을 나눠줬느냐?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나눠주느라고 얼마가 소요가 됐느냐? 14조 3천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냈어요. 이걸 국채라고 하는데,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14조 3천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빚을 얻으면 그 빚이 공짜입니까? 이자를 내야 됩니다. 지금도 이거 다 이자 내고 있어요. 누구 돈으로 이자 내요?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자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 현금 나눠주니까 그 현금 나눠주느라고 빚을 얻어낸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차, 3차, 4차 현금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이 성태윤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야, 이거 지금 재난지원금 이거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응? 이게 단기적으로 돈이 조금 풀려가지고 뭐 소비가 조금 반짝해서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이 국가 채무 비율,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빚을 지는 게 막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뿌리면은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돈을 뿌리는 그 정부를 지지하니까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2021년 9월에 제5차 재난지원금까지 뿌렸습니다. 무려 5번을 뿌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돈을 뿌리니까 이 국민들이 다 그 정부 야 이거 참 잘한다. 아니 자식 새끼는 말이야 나한테 무슨 뭐 용돈하라고 돈 주는 거 하나 없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나한테 이거 뭐 꼬박꼬박 현금을 주니까 야 이게 문재인이가 내 자식 새끼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거 뭐 현금 뿌리면 이 정부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뭐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라고 쳐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안 뿌렸어요?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2021년 5월, 6월 사이에 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소상공인 1인당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작은 뭐 가게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를 지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라고 뭐 어디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빚을 냈어요. 얼마의 빚을 냈느냐? 무려 23조 원을 빚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서 5번 현금을 뿌렸어요. 그 현금 뿌린 게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시중에 풀려가지고 시중에 돈이 현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제일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서민들이 제일 손해보는 거예요. 뭐 좌파 우파 정부 가릴 거 없이 뭔가 이거 돈 뿌리면은 자기 정부 인기가 높아지니까 마구 뿌려대는 거예요. 마구. 응? 그 풀린 돈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전부 부동산 들썩들썩 해가지고 부동산 값 뛰어, 뭐 물가 뛰어. 요즘에 어디 가가지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여러분들 뭐 외식 한번 하려면은 좀 끔찍하죠. 특히 저 서울 시내 근처에 가면은요, 시내 나가면은 10,000원짜리 점심이 없습니다. 된장찌개 뭐 하나 먹으려도 15,000원씩이에요.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재난지원금, 뭐 소상공인 손실보조금 그래가지고 몇십조 원씩 갖다가 정부가 막 20듯이 돈을 뿌리니까 그 돈이 다 시중에 풀려가지고 그것도 전부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 손자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안동현 서울대 교수 같은 분은 이때도 아주 정말 정말 국민들에게 정부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이 고물가, 고금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발 이런 좀 그만해라.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이 없죠. 왜? 국민들이 공짜 좋아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뿌려대가지고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고 있는 총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1,300조 원을 넘어섰어요. 무분별한 현금 살포, 이 다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보장비 지출,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뭐 온갖 데다가 막 무슨 뭐 노인복지, 무슨 복지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돈을 뿌려요.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은 다 국가가 빚을 내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재정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부채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2019년에 723조 원이었는데 이게 막 코로나 때문에 돈을 뿌려대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2026년에 드디어 1,3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돈 누가 갚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 40%를 넘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40%를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더 이상 이제 국가가 이제 빚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그 우려는 전부 어디로 다 찜쪄먹고 지금 올해 드디어 이 40% 선뿐이 아니라 50% 중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에 한국은 국가가 깡통을 차게 돼 있어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매년 100조 원 이상씩 지금 돈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정부가 이 1,300조 원이 넘는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 국고채 이자라고 하는데 연간 30조 원을
이자로 좀 내고 있어요. 이 돈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연구개발에다가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투입하는 돈이 연간 30조 원인데, 이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지금 연구개발에 쓰는 돈이 30조 원인데 빚을 갚기 위한 이자가 30조 원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뭐 때문에 이래요? 국민들이 다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 나눠주면 좋다고 해가지고,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시고 하는 이 국민들의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매년 100조 원 이상씩 늘어나는 이 부채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나라가. 전문가들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살포라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이 국민들이 미래 세대에다가 전부 빚을 떠넘기는 행위다. 그래서 이 리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이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에다가 뿌려대는 이런 행위는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에 쇠퇴를 가져온다. 때문에 국가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 그 정권의 인기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공짜로 선심 뜨듯이 나눠주는 이 현금 살포행위, 이런 걸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 정부는 어쩌려고 하는지 또 뭐 고유가 피해 우려하면서 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뿌려대는 시점들을 보면 항상 또 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을 때 돈을 뿌려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우리 당에 찍어 라고 무언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는 전부 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였어. 전부 뭐 어떤 후보가 뭐 고무신 나눠주고 막걸리 사주고 그러면은 그 후보를 찍는데, 그 시대 정말 웃기는 시대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고무신 막걸리하고 오늘날의 이 재난지원금, 무슨 고유가 피해지원금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국민들은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 무슨 뭐 이념이고 뭐고 없습니다. 좌파 정부, 우파 정부 가리지 않아요. 전부 인기에 미쳐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북한의 이 공산당들이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공짜 땅을 미끼로 해가지고 농민들을 전부 끌어들여가지고 공산당의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열심히 현금을 살포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집권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띵까띵까 하는 그 모든 부담을 우리의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다 떠넘기다 보니까 요즘에 똑똑한 젊은 청년 인재일수록 이거 월급 타가지고 보면은 뭐 세금으로 뜯기는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내가 쓰지도 않은 이런 빚을 내가 왜 갚아야 돼? 이러다가 내 미래는 뭐가 있어?
아,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네. 보따리 싸가지고 엘리트 인재일수록 다 외국으로 떠납니다. 작년 현재, 작년 통계니까 아마 올해 통계가 나오면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로 보는데, 작년 현재 한국 국민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1인당 나랏빚이 2,524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여기다가 공을 2개 합치면은 돈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은 빚을 국가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공짜 현금을 뿌려대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 세대, 손자 세대들은 정말 아유,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자식 세대는 말이야,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부강한 나라, 더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뭐 허리띠 졸라매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그냥 뭐 월남전에도 가고 중동에 가서 뭐 횃불 켜놓고 밤에도 공사하고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야, 뭐 미래 세대 애들이야 뭐 죽든 말든 야 모르겠다, 우리 빚내서 빚잔치 하자 가지고 열심히 즐기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과거에는 무슨 뭐 복지 포퓰리즘 뭐 이런 거의 대명사는 뭐 아르헨티나, 뭐 그리스 이런 나라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외국에서는 한국이 아르헨티나, 그리스를 아주 찜쪄먹을 정도로 포퓰리즘이 폭발하는 나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46년에) 북한의 농민들이 내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가짜 가만히설에 속아가지고 땅을 받으면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반납했듯이, 지금 한국 국민들은 그냥 내 통장에 꽂히는 이 공짜 현금에 환호하면서 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과도한 현금 복지가 이 국민을 아니 자립적인 경제 주체가 아닌 정부 보조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러한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바로 이 1,300조 원에 달하는 이 국가 부채는 우리 후대 미래를 미리 가불해서 쓴 세대 간의 약탈이다.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빚을 물려줘서 될까요? 더 큰 문제는요, 지금 현재 학자들이 지금이 2026년이죠. 앞으로 한 15년이 지나면 2040년대가 되는데, 앞으로 15년 뒤에 한국이 과연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아마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IMF가 왜 왔습니까? IMF가 우리가 국가 빚을 제대로 못 갚으면 이런 꼴을 또 한 번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그 알토란 같은 이 기업들의 이 주식이 돈을 못 갚으니까, 주식이 대폭락을 하니까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뭐 무슨 하이닉스, 뭐 현대자동차, 지금 뭐 외국인 지분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열심히 내 삶을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 자유인으로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이러한 책임감을 다시 되찾는 이런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은 우리 자식 세대들 이렇게 빚에 깔려 죽게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빚 내가지고 어디 해외여행 다니고 지금 이럴 때인가요? 바로 이것이 1946년에 우리 토지개혁과 농지개혁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공짜 좋아하다가 공산화를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고, 정말 우리는 정말 운이 좋게 태어날 때 저 휴전선 남쪽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휴전선 북쪽으로 떨어져가지고 태어났으면 저 사람들은 지금 강냉이죽도 못 먹어가지고 허덕허덕하면서 300만이 굶어 죽을 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계를 보니까요, 1년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건강식품을 사 먹고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7조 6천억 원을 쓰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살 빼느라고 7조 원을 쓰는 나라. 강냉이 그 죽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나라. 이 차이가 뭐냐? 이 공짜에 속느냐 안 속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토지개혁, 농지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